사람의 목을 베는 끔찍한 업을 삼고도 그들은 왜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했을까요? 단지 광기에 젖은 살인기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춤사위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처절한 생존의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인지. 붉은 두건 아래 감춰진 그들의 충혈된 눈동자가 마주했던 진실을 마주해 봅니다. 음력 10월의 늦가을, 서소문 박 형장에는 살을 애는 듯한 sak풍이 불어닥칩니다. 바닥에 깔린 거적 위로 해오리 바람이 불 때마다 말라비틀어진 흙먼지와 핏빛 모래가 허공으로 솟구칩니다. 수백 명의 구경꾼이 운집해 있으나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합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저 멀리서 울리는 푹소리의 둔탁한 진동과 형장의 깃발이 바람에 찢겨나갈 듯 펄럭이는 소리뿐입니다. 그 정막을 깨고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붉은 두건, 그리고 기이할 정도로 화려한 색동 저고리.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 대신 녹이 슬고 이가 빠진 무딘 환도가 들려 있습니다. 사내의 입에서는 신내 나는 막걸리 냄새와 독한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자수 혹은 망난이라 불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깊이 있는 역사의 이면을 전달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과 당시의 행정기록 등 객관적인 사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러한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망나니를 접해왔습니다. 입에 물을 한가득 머금었다가 칼날에 뿜어내고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춤을 추다가 단칼에 죄수의 목을 베는 모습.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고 인간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집행하는 기계나 악기처럼 묘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행간과 야사의 기록들을 촘촘히 엮어보면 전혀 다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살인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한때는 평범한 양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형장에 서게 된 것은 거창한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남을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녹봉조차 받지 못해 사형수의 가족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죽이겠다고 협박해야만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기형적인 경제 구조의 피해자이자 가해자.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목을 칠 수 없어 독주의 뇌를 절여야만 했던 알코올 의존자들. 오늘 우리는 그 붉은 두건 속에 감춰진 인간의 나약함과 조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생존의 비즈니스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칼춤 뒤에 숨겨진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지금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조선의 감옥, 전옥서의 풍경은 지옥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지하 감방, 썩은 지푸라기와 오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서 죄수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칼을 목에 쓴 채 쭈그리고 앉은 죄수들의 눈빛은 이미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굶주림과 역병이 수시로 감방을 휩쓸고 지나가면 아침마다 싸늘하게 식은 주검들이 거적에 말려 실려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은밀하고도 잔인한 제안이 오고 갑니다. 조선시대 사형을 집행하는 전문적인 직업군인 회자수는 처음부터 정해진 직역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군인들이 이 역할을 맡기도 했으나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다들 꺼려했기에 점차 중죄를 지은 사형수들 중에서 선발하는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거나 기존의 망나니가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칼을 들 수 없게 되었을 때 관료들은 전옥서의 사형수 명부를 뒤적입니다.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죄수를 골라 조용히 부릅니다.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평생 남의 목을 베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비극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목이 잘려나갈 운명 앞에 놓인 인간에게 존엄이나 도덕 따위는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살고 싶다는 동물적인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순간 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그는 사형수에서 사형집행인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뒤바뀝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대신 그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해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선발된 신참 망나니가 처음으로 형장에 서는 날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감방에서 밥을 나눠 먹고 신세 한탄을 하던 동료 죄수가 이제는 자신의 칼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동료의 목덜미를 내려다보며 칼자루를 쥔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옵니다. 베테랑 망나니들은 신참에게 독한 소주를 강제로 먹이며 내가 살려면 배어야 한다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첫 칼질은 빗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단칼에 베지 못해 죄수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피를 뿜고 구경하던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야유를 퍼붓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울부짖으며 칼을 휘두르는 신참 망나니의 모습은 광기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짐승의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환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된 악마들의 탄생 과정이었습니다. 형장이 들어선 서소문 밖이나 당고개 근처, 형 집행이 예고된 날이면 어김없이 기이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의 현장입니다. 형장 뒤편 으슥한 곳 혹은 망나니들이 대기하는 임시막사 주변으로 사형수의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들의 손에는 전답을 팔고 가산을 정리해 마련한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은 판관도 의금부 도사도 아닌 바로 망나니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망나니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수를 처형하고 그 의복이나 소지품을 가질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족에게서 행하라고 불리는 수고비, 즉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암묵적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행을 넘어선 그들의 주 수입원이자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망나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철저하게 계산된 갑질을 행사했습니다. 가족들이 망나니에게 돈을 쥐어주며 애원하는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디 단칼에 끝내달라는 것, 우리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게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충분히 받은 망나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숫돌에 정성스럽게 갈아나리 시퍼런 상급 칼을 준비합니다. 목뼈 사이의 관절을 정확히 노려 한 번에 절명시키는 기술, 그것은 돈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거나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황은 끔찍하게 돌변했습니다. 망나니는 일부러 날이 무디고 이가 빠진 하급 칼을 꺼내 듭니다. 사료와 구전되는 이야기들은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뇌물을 받지 못한 망나니는 집행 순간 교묘하게 급소를 빗겨칩니다. 목이 반쯤 잘린 채 숨이 끊어지지 않은 죄수는 바닥을 뒹굴며 끔찍한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피가 솟구치는 와중에도 죄수는 살려달라, 아니 죽여달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망나니는 태연하게 칼을 닦으며 시간을 끕니다. 구경꾼들조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는 지옥도. 그때서야 가족들은 울며 불며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내거나 심지어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어 던져주며 제발 숨을 끊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제야 망나니는 다시 칼을 들어 죄수의 목을 쳤습니다. 가진 자는 편안한 죽음을 샀고 없는 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고통과 모욕을 견뎌야 했던 자본주의적 논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적용되는 형장의 경제학이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형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사형수는 형틀에 묶여 고개를 떨구고 있고 집행관이 형 집행을 명령하는 깃발을 들어 올립니다. 바로 이때 망나니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망나니의 춤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고사 혹은 쿠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춤은 예술적 승화나 망자의 넋을 기리는 위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자 심리적인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어깨에 매거나 허공에 휘두르며 죄수 주위를 빙빙 돕니다.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발을 구릅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칼을 내려칠 듯 말 듯하며 시간만 계속 끕니다. 칼끝이 죄수의 목덜미를 스칠 듯 지나가면 죄수는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고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장은 타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뜸을 들이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사료는 그 까닭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뒷돈을 더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집행관이 재촉하기 전까지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을 이용해 가족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춤 사이가 길어질수록 괴성이 높아질수록 가족들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품속에 남은 마지막 엽전 한 입까지 꺼내어 망나니의 조수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돈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의 발놀림은 비로소 결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춤에는 또 다른 더욱 본능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최면입니다. 아무리 직업이라 해도 맨정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칼이 뼈에 박히는 그 끔찍한 감각, 솟구치는 피의 온도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광기의 상태로 몰아넣어야 했습니다. 망나니는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심박수를 높입니다. 아드레날린을 폭발시켜 공포심과 죄책감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투 태세로 돌입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땀과 술 그리고 먼지가 뒤범벅된 얼굴로 칼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접신한 무당처럼 보였습니다. 북소리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그는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칼날에 뿜어냅니다. 그 순간 형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구판이 끝나고 진짜 살육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형장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망나니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표주박을 들어 올립니다. 그 안에는 독한 냄새를 풍기는 소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술을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목울대가 크게 움직이며 넘어가는 술은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입안 가득 머금어집니다. 그리고 이내 칼날을 향해 혹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은 사형수의 얼굴을 향해 힘차게 뿜어냅니다. 푸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물방울들이 허공에 흩뿌려집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이 투명한 안개에 반사되어 찰나의 무지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기괴한 퍼포먼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술뿜기 의식 속에는 치밀한 과학적 계산과 처절한 생존 본능이 동시에 녹아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뿜어낸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닌 기능성 도구였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환도는 아무리 날을 세워도 사람의 목, 뼈를 단번에 자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살아있는 생체의 목을 베는 순간 동맥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피와 지방질은 차가운 칼날에 순식간에 엉겨붙습니다. 이렇게 응고된 피와 기름은 칼날의 마찰력을 높여 두 번째 칼질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만약 칼이 목뼈 사이에 끼어 빠지지 않거나 미끄러진다면 망나니는 수십 번 칼질을 반복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때 고도수의 알코올인 소주는 칼날의 표면 장력을 없애고 지방을 분해하는 강력한 윤활유이자 세정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이유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망나니 자신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형장에 들어서는 망나니들은 이미 만취 상태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맨정신으로 사람의 목을 베어 넘기는 일은 인간의 정신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죄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가족들의 비명, 그리고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들.
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 위해 그들은 알코올이라는 마취제가 필요했습니다. 소주 한 사발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태울 듯한 자결감을 줄 때 비로소 손떨림이 멈추고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술은 그들에게 밥보다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형 집행이 없는 날에도 그들은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이 깨면 밀려오는 죄책감과 피비린내 나는 환영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일과가 끝나면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구경꾼들은 삼삼오오 모여 국밥집으로 향하고 관료들은 가마를 타고 관하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망나니는 그 어디에도 섞일 수 없었습니다. 피가 튀어 굳어버린 옷을 입은 채 그는 홀로 도성 문 밖으로 향합니다. 사대문 안에는 그들이 머물 곳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주로 시구문 밖이나 청계천 다리 밑 혹은 성벽 그늘이 드리운 음습한 곳에 형성된 그들만의 격리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 사는 마을이라기보다는 유령들의 집합소 같았습니다.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다 허물어진 움막과 토굴들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일반 백성들은 부정탄다는 이유로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립은 단순히 공간적인 격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조차 철저히 차단당했습니다. 망나니가 시장에 나타나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도 그와 옷깃을 스치려 하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물건을 살 때의 풍경은 기이했습니다. 망나니는 돈을 직접 상인의 손에 건네줄 수 없었습니다. 긴 장대 끝에 돈을 매달아 내밀거나 바닥에 돈을 던져 놓으면 상인은 물건을 막대기로 밀어 건네주었습니다. 손과 손이 닿는 온기의 교환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마시는 우물조차 따로 정해져 있었으며 망나니가 실수로 일반 우물에 손을 담그면 마을 전체가 뒤집어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 움막 안 호롱불 아래 홀로 앉은 망나니의 등을 봅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호령하며 춤을 추던 섯을 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병든 60만이 남았습니다. 관절 마디마디는 쑤셔오고 귀에는 낮에 들었던 비명소리가 이명처럼 윙윙거립니다.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그가 느꼈을 감정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자부심 따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내일은 또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중압감이 뒤섞인 한숨만이 그 좁은 방을 채웠을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19세기 말 개화의 바람과 함께 형벌제도에도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1894년 갑오개혁은 수많은 악습을 철폐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참수형의 폐지였습니다. 사람의 목을 베어내고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효수하던 정근대적인 형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대신 교수형이라는 근대적인 처형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망나니라는 직업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최후의 망나니들이 겪었을 혼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더 이상 칼을 쓸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내려옵니다. 평생을 갈고 닦은 사람의 목을 베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서소문 박 형장에는 붉은 두건을 쓴 망나니 대신 차가운 기계 장치가 달린 교수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나무 발판이 열리고 줄에 매달려 숨을 거두는 방식은 피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인도적이라 불렸으나 망나니들에게는 밥줄이 끊기는 재앙이었습니다. 교수형 집행은 별도의 기술이 필요 없는 기계적인 과정이었기에 굳이 전문 처형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직한 망나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기록은 그들의 마지막을 자세히 전하지 않지만 구전되는 이야기들은 그들의 쓸쓸한 말로를 짐작게 합니다. 일부는 평소 칼을 쓰던 솜씨를 살려 도살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목 대신 소화돼지의 목을 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마저도 백정들의 텃세에 밀려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신분을 세탁하고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친 손마디와 살기 어린 눈빛, 그리고 술에 찌든 몸은 그들의 과거를 쉽게 감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많은 수가 거지가 되어 장터를 떠돌거나 알코올 중독 합병증으로 객사하여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대의 도래와 함께 그들은 역사 속 그림자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한바탕 휘몰아치던 쿠판이 끝나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텅 빈 형장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책 귀퉁이에 천한 것으로 치부되어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망나니들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공포의 대상이었고 누군가의 가족을 해친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두건을 벗겨낸 자리에는 그저 굶주림을 피하고 싶었고 사회의 냉대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나약한 인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 그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는 승자나 영웅들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며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이들의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역사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창밖에 바람이 매섭습니다.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모진 겨울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견뎌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시대 망나니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분들께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역사를 기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